저는 74세 김송금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꼭 끝까지 들으셔서 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공부할 기회도 없이 일찍 일터로 나갔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져요. 우리 집은 시골의 작은 마을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마저도 땅이 적어 늘 궁핍했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일을 도와주시며 우리 오남매를 키우셨어요. 저는 그중 넷째였죠. 14살 때부터 이웃 마을의 방직 공장에 다녔어요. 어린 나이에 기계 소리에 귀가 멍멍해지고 손가락이 갈라지도록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고생에서 벗어나리라고요. 20살 때 만난 남편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도시로 올라왔어요. 결혼 3년 만에 작은 구멍 가게를 열 수 있었죠. 가게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열었어요. 남편과 저는 교대로 가게를 지켰고 단 하루도 쉬는 법이 없었죠.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우리에게 아들 영호가 태어났어요. 영호는 우리의 전부였죠. 가게 일로 바빠 충분히 돌봐주지 못한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영호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세월이 흘러 영호가 대학에 입학할 때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가난 말기였죠. 남편은 병상에서도 저와 영호를 걱정하다 떠났어요. 그 후 저는 더욱 악착같이 살았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분식집을 열었죠. 10년이 흘러 영호는 어엿한 회사원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노후 자금에 쓰려고 하는 생각으로요. 분식집을 20년 넘게 하면서 땀 흘려 모은 돈이 3천만 원이었어요. 남편 병원비에 아들 결혼할 때도 얼마를 주니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평생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돈이었죠. 그 돈을 보면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조금은 여유 있게 살 수 있겠구나. 아프거나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영호를 위해서도 쓰고 싶었어요.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작은 돈에 저의 지난 세월과 앞으로의 소망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힘들 때마다 통장 잔고를 보며 이만큼 해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죠.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제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곧 일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죠. 봄이 오면서 새싹들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작은 상추잎에 맺힌 이슬을 보며 곧 맛있는 쌈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굴까 하고 생각하며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통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아들 영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땀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전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전화기를 들자마자 귀에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저예요. 큰일 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제 아들 영호였어요. 하지만 평소에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떨리는 음성에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영호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제 마음도 덩달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영호는 항상 침착하고 신중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 걱정 한 번 시키지 않던 아이였죠. 회사 자금을 실수로 잘못 보냈어요. 지금 당장 되돌려놓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영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항상 꼼꼼하고 신중한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동시에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파왔어요. 어머니, 급해요 지금. 돈 좀 빨리 보내주세요. 곧 갚을게요. 영호 맞지? 발음이 이상하네. 어디 아프니? 제가 지금 너무 속상해서 많이 울어서 그런가 봐요. 얼마나 큰 돈인데? 어떻게 된 거야? 제 질문에 영호는 더욱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천만 원이에요. 어머니, 제발 3천만 원만 빨리 보내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돈이 필요해요. 제 잘못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는 없어요. 3천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평생을 모아온 돈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위해 모아둔 돈이기도 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제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알았어, 영호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보내줄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빨리 갚을게요. 계좌는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는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영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통장과 도장을 챙겼죠. 서랍을 뒤지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진정해, 송금아. 아들을 위해서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집을 나서는 순간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급하게 큰 돈을 보내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들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어. 영호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나 보네.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모아온 돈을 한 번에 보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영호야, 너는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평온한 표정으로 자신의 일을 보고 있었죠. 그들에겐 그저 평범한 하루겠지만 저에겐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가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은행 직원은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말했어요. 3천만 원을 송금하고 싶은데요. 은행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제 나이 든 모습과 큰 금액의 송금이 어울리지 않아 보였나 봐요. 네, 큰 금액이네요. 혹시 누구에게 보내시는 건가요? 제 아들이에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확인해 보셨나요? 요즘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아들 맞아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죠. 직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송금 절차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죠.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은행을 나서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영호의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회사 일로 바쁜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텃밭에 심은 상추가 생각났어요. 영호가 돈 갚으러 올 때 맛있는 쌈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영호는 받지 않았어요. 점점 불안해지는 마음을 달래며 저녁을 준비했어요. 곧 연락이 올 거야. 영호가 바쁜 것뿐이야. 라고 계속 되뇌었죠. 은행에서 서둘러 3천만 원을 송금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몰랐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번호를 누르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영호의 목소리가 들리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해 왔죠. 영호야, 아까 보낸 돈 잘 받았니? 회사 일은 잘 해결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무슨 돈이요? 어머니, 제가 언제 돈을 달라고 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머리가 핑 돌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죠.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아침에 너가 전화해서 회사 자금 3천만 원을 잘못 보냈다고. 그래서 내가 은행에 가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영호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런 전화 한 적 없어요. 오늘 아침부터 회의 중이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영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걱정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빙글빙글 돌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마치 제 마음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제가 방금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은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물어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죠.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제 인생 전부였던 돈을 잃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는데 제 아들 목소리였어요. 회사 돈을 잘못 보냈다며 급하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은행에 가서 송금한 일, 그리고 아들과 통화한 내용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에게 확인해 보니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경찰은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중간중간 질문을 했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한 부분들도 차근차근 물어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죠.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어요. 네. 아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네요. 지금 당장 은행에 연락해서 송금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경찰서로 와주시면 자세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어쩌면 아직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죠.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 전화번호를 누르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은행 직원과 통화하는 동안 제 심장은 마구 뛰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송금이 완료되어 수취인이 돈을 인출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한동안 울었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제 노후 자금과 아들을 위해 아껴둔 돈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눈물을 닦고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내 돈을 꼭 찾고 말 거야. 한참을 울고 나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제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꼭 범인을 잡고 제 돈을 되찾겠다는 결심이 섰죠. 경찰서에 도착해서 담당 형사를 만났어요. 형사는 제 진술을 꼼꼼히 들은 뒤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돌려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미 송금이 완료된 상태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의 말에 다시 한번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죠. 형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 돈은 제 전 재산이에요. 꼭 찾아야 해요.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의 특성상 범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돈, 제 노후를 위해, 아들을 위해 아껴둔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늘 보던 거리, 늘 지나던 가게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제 인생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 때 문득 오늘 아침 일이 떠올랐어요. 평화롭게 텃밭에 물을 주던 그 순간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인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막이 저를 덮쳤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영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영호야, 큰일 났다. 내가 보이스피싱에 당했어. 아까 너 목소리를 흉내낸 사람이 전화해서 회사 돈을 잘못 보냈다고 하더라. 너가 어려움에 처한 줄 알고 3천만 원을 보냈어. 그 돈이 내 노후 자금으로 모아뒀던 거라 더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런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덜컥 속았는지 모르겠다. 너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정신없이 보냈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보이스피싱이에요. 어머니,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너무 교묘해져서 그래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퇴근하고 바로 갈 테니 그때까지 편히 쉬고 계세요. 그래, 알았다. 근데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지? 그 돈을 노후 자금으로 모아뒀는데 엄마가 정말 바보 같아.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찰서 다녀오셨어요? 그래, 방금 다녀왔어. 영호야, 엄마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영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제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날 밤 영호가 집에 왔어요. 아들을 보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영호도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노후 대비금을 모두 잃어버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사기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눈을 뜨면 텅 빈 통장 잔고가 눈앞에 아른거렸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초췌한 얼굴, 퀭한 눈.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죠.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쉽게 빼앗길 순 없어. 그 말을 중얼거리며 저는 행동에 나섰어요. 우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봤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런 답변을 들을 때마다 속이 끓어올랐어요.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직접 경찰서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 걸러 한 번씩, 나중에는 거의 매일 경찰서를 방문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송금입니다. 제 사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 직원들은 처음엔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나중엔 제가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제 돈을 찾는 것, 그리고 사기꾼들을 잡는 것. 그것만이 제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담당 경찰관인 박 형사에게도 자주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그도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해갔죠. 김 할머니, 저희가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제 3천만 원이 사기꾼들의 호의호식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무언가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인터넷을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엔 컴퓨터를 켜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인 대상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고 매일 열심히 배웠어요. 첫 수업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죠. 선생님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우리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컴퓨터를 배워볼 텐데요. 천천히, 차근차근 배워나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자 다시 긴장이 되었죠. 마우스를 잡는 것부터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걸 배워야 내 돈을 찾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컴퓨터 다루는 법을 익혀갔어요. 인터넷 창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검색하는 법, 그리고 정보를 찾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죠. 때로는 좌절도 했어요. 마우스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키보드의 글자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 하지만 그때마다 제 목표를 상기시키며 다시 도전했어요. 인터넷을 조금씩 다룰 수 있게 되자 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공부했죠. 그러던 중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모임을 발견했어요. 온라인 카페였는데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었죠.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경찰만 믿고 있다간 영원히 우리 돈을 찾지 못할 거예요. 카페의 한 회원이 올린 글이었어요. 이 말에 저는 큰 공감을 느꼈죠. 그래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인터넷에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고 오전에는 경찰서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했어요. 밤에는 그날 알게 된 정보들을 정리하고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죠.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속 우울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강한 의지와 결심이 자리 잡았죠. 반드시 내 돈을 찾고 말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거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경찰 수사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열심히 정보를 모으고 다른 피해자들과 협력했어요. 어느 날 박 형사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박 형사님 범인을 잡았나요? 아직입니다. 김 할머니.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노력만으로는 부족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사기 조직들은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대요. 혹시 국제 수사는 진행하고 계신가요? 제 질문에 박 형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그건 좀 더 큰 규모의 수사가 필요한 일이라. 알겠어요. 그럼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요구할 생각이에요.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죠.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국회의원실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제 돈을 찾는 것을 넘어서 이런 범죄를 근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어요. 비록 제 나이 74세의 할머니지만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마, 송금아. 너는 할 수 있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고 말 거야. 그리고 이런 다짐과 함께 저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했답니다. 비록 제가 당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텃밭에 물을 주고 집안 청소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죠. 3천만 원을 잃은 후 매일이 힘겨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경찰서도 수시로 들르고 인터넷에서 정보도 찾아보며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그 목소리. 2주 전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은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어머니, 저예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2주간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결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두려움 대신 강한 의지가 제 마음을 채웠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죠. 오히려 날카로운 집중력이 온몸을 감쌌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모든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찰서를 수없이 들락거리며 배운 것들,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들, 그리고 밤새 세운 계획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죠. 어머니,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2천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다 갑자기 맑은 하늘을 본 것 같았죠. 이번엔 내가 너희를 잡을 거야.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이번엔 제가 주도권을 잡을 차례였어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죠. 금방 보내줄게.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내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치 물속에 오래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처럼 크게 숨을 쉬었죠.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우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어요. 네, 할머니. 이번 기회에 꼭 그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경찰의 당부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꼭 잡고 말 거야. 제 눈에는 결의에 찬 빛이 어렸을 거예요. 돈을 보낸다고는 했지만 저는 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죠. 혹시 눈치챈 걸까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마침내 예상대로 10분이 더 지나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화벨 소리에 저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느꼈어요. 어머니 송금 아직이세요? 지금 정말 급해요. 이번엔 제가 준비한 대로 대답했어요. 마치 대본을 외운 배우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죠. 내가 깜빡했지 뭐니. 엄마 생각에 너가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가 얼마 전에 2천만 원 찾아놨었다. 집으로 와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발 속아 넘어가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죠. 집까지 가기엔 좀 그래요. 그러면 전철역에서 봐요. 저는 지금 일하는 중이라 밑에 직원 보낼게요. 그냥 돈 전해주시면 돼요.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마치 실제로 고민하는 것처럼 목소리에 망설임을 담았어요. 알았어, 그러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로 경찰서에 다시 연락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경찰은 제 안전을 우려하며 만류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결국 경찰은 동의했고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약속한 장소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경찰은 주변에서 대기하기로 했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데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내야 해. 제 눈에 결의가 차올랐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서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죠. 마치 제가 정의의 여신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고 다리는 떨리는 것 같았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나겠지라는 생각에 안도감도 들었죠. 전철역에 도착하자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뭔가 다른 점을 찾으려 노력했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경찰들이었어요. 그들은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하고 주변에 있었어요. 신문을 읽는 척하는 사람, 전화 통화하는 척하는 사람. 누가 봐도 평범한 시민들 같았지만 저는 그들의 정체를 알아챘어요. 모두가 저를 지키기 위해 있다는 걸 알자 용기가 솟았어요. 그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괜찮아, 나 혼자가 아니야. 모두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어요. 주변의 소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심지어 제 심장 소리까지 모든 것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숨겨진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생겼죠. 할머니, 혹시 김영호 형님 어머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순간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사자처럼 온 신경이 그에게 집중됐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제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죠. 진정해, 송금아.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요, 내가 김영호 엄마예요.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 젊은 남자를 유심히 관찰했죠.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눈빛에서 뭔가 불순한 의도가 느껴졌어요. 그의 모든 움직임,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어요. 아, 저는 영호 형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형님이 급해서 저를 보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욕심과 조급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먹이를 앞에 둔 굶주린 짐승 같았어요. 그의 표정 변화를 보며 제 마음속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그랬군. 넌 내 아들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여기 2천만 원 있어요. 받아가세요. 제가 돈 뭉치를 꺼내자 그가 급하게 손을 뻗었어요. 그의 손이 돈에 닿기 직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경직되었죠.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제 곧 끝나겠지. 제발 잘 되기를. 그의 손이 돈에 닿기 직전 그 순간이었어요.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주변에서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 장면 같았죠.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의 고함 소리,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 그리고 그 젊은 남자의 놀란 소리가 뒤섞였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제가 겪은 일들이 꿈만 같았죠. 그 젊은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도망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리저리 도망갈 구멍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죠. 경찰들에게 붙잡혀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죠.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의 분노, 두려움, 그리고 결의가 모두 눈물로 흘러내렸죠. 주변의 경찰들과 시민들이 저를 둘러싸고 격려해 주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제 돈을 모두 되찾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죠.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어요. 나이든 할머니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았답니다. 체포 현장에서의 흥분이 가라앉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여전히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해서 들은 소식은 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어요. 할머니, 저희가 체포한 사람은 주범이 아닙니다. 단순 운반책에 불과해요. 박 형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럼 제 돈은요? 다른 피해자들은요? 박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이번 체포로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어요.
곧 주범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번 일이 헛수고였나 하는 생각에 괴로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주범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범죄 조직의 일원을 검거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의미 있게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수사에 진전이 생길 거라는 희망도 생겼죠. 그 후로 저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물어봤어요. 처음엔 특별한 소식이 없었지만 점차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할머니, 운반책의 진술을 토대로 주범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박 형사의 말에 저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꼭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며 새로운 소식을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그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박 형사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숨을 멈추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할머니, 주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수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였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인가요? 정말 주범을 잡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김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우리가 중요한 단서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마침내 주범을 검거할 수 있었죠.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울기만 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희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떻게 피해 금액을 해소할 수 있었나요? 다행히 주범이 대부분의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직 써버리지 않은 거죠. 물론 모든 피해액을 다 회수하진 못했지만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안도가 되었어요. 비록 제가 잃은 돈을 전부 되찾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박 형사님. 정말 감사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김 할머니께 감사드려야 해요. 할머니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박 형사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죠. 그동안의 고통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잠시 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아들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죠. 영호야,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주범을 잡았대. 정말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영호의 목소리에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그래, 정말이야. 그리고 돈도 대부분 찾았대. 우리 돈을 거의 다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영호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그날 저녁 영호가 집에 왔어요. 아들을 보자마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영호도 저를 꼭 안아주었죠.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제가 겪은 고통과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영호의 말에 저는 쑥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죠. 에이 무슨. 나도 처음엔 포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너가 있었기에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니까 끝까지 해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 이틀 후 저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박 형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죠. 경찰서에 도착하자 박 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김 할머니 오셨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 형사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박 형사님.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사해 주셔서요. 박 형사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체포된 주범과 수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주범은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김 할머니 덕분에 그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주범인가요? 확실한 건가요? 제 질문에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합니다. 이미 자백도 받았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은 최근 2년간 전국에서 약 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어요. 100억 원이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그럼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다행히 주범이 대부분의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피해액을 다 회수하진 못했지만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김 할머니의 경우 3천만 원 중 2,500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2,500만 원. 비록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박 형사님.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박 형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김 할머니께 더 감사드려야 해요. 할머니의 용기와 끈기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시민의식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히 제 돈을 되찾는 것을 넘어서 사회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죠.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거리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사람들의 표정, 나무의 푸르름, 심지어 하늘의 색깔까지도요. 모든 것이 더 밝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피해자 모임 단체 채팅방에 이 소식을 알렸어요. 순식간에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죠. 송금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대단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할머니처럼 끝까지 힘을 내볼게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이제 저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해나갈 생각이에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범죄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반드시 희망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정말 교묘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첫째, 급하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일단 의심하세요. 가족이라고 해도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세요. 둘째,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전화로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전화로 이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특히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검찰이라고 하면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위축이 되기 마련이에요. 절대 조심하세요. 셋째, 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의 링크는 그 어떤 것도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악성 코드가 설치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보가 넘어가게 돼요. 넷째, 의심되는 전화는 바로 끊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서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함께 노력해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